큰 야외 벽화로에서 우리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돼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여기 인천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거 제가 2018년부터 제가 인천 대학 재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경래 교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하시고요. 교수님이랑 또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18부도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인천항은 부두가 총 7부두까지 있습니다. 8부두까지. 그 중에서 18부두만 재개발을 하니까 나머지 부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8부두 옆에 붙어있는 7부두 이 사이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되게 흉물이었거든요. 회색 그 시멘트 사이드였는데 이거를 당장 재개발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옆으로 뭐 이렇게 시민들이 놀러 오면은 이 흉물이 좀 보이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배낭여행. 근데 거기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 시멘트 사이로 한 20m 정도 되는데 이 그래픽을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갔다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한번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인천에 더 큰 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사장님한테 하니까 사장님이 흔쾌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 인천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홍보는 인천시가 많이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인천시랑 같이 저희 3억천, 인천시 3억천 해가지고 6억 2천 사업비 들어가서 한 거고 지금 이게 오시다가 보셨지만 지금 2018년 19년인가 됐으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6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다 바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좀 재단장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 책꽂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책갈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마음의 양식,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곡물입니다. 곡물은 몸의 양식 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너무 좀 바래가지고 새로 하려고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 같기도 하지만 캔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맥주나 뭐 하이네켄이라든지 캔 맥주 회사 아니면은 커피 회사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냥 돈을 투자해서 한번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맥주 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홍보도 되고 마케팅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행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제 자랑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인천 옛날 1876년도에 아주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현재 위성 사진 보시면 이렇게 다 부두도 개발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내항입니다. 우리 관문이 여기 있고요. 이마저도 사실 여기가 이제 낙후돼가지고 저쪽 뭐 북한이라든지 신항 뭐 이렇게 건설돼가지고 다 옮겨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거의 100년 이상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왔다. 이거 한번 나타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관문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개항의 역사를 보면 인천항은 1876년 부산항, 1880년 원산항에 이어 세 번째로 1883년 개항되었습니다. 개항 당시에는 제물포항, 현재의 인천항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탓에 열강 세력의 감축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일본인, 중국인, 서구인 등 많은 외국인이 몰려들었고 이러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들 대부분이 조선과의 교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개항 초기 인천항은 자연 그대로인 상태로 대규모의 대외 교역을 감당할 부두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항구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점점 교역량은 증가하였고 이에 항만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져갔지만 당시만 해도 정부보다는 외국 상인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항 다음 해인 1884년 인천 상인단체가 소형 선박용 장교 1기와 석축 부두 1기를 건설한 것이 인천항 개발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1893년부터 석축 부두 증축을 비롯하여 8미도와 소월미도의 등대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10개 항에 대한 항만시설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이때
포항 석축 연장, 잔교 신설, 기완청사 건립, 진입도로 신설, 철도 인입선 신설, 하수도, 전등 등의 부대시설 대량 확장 공사가 1911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선박은 지금의 월미도 남쪽 외항에 단체된 상태에서 소형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내양 부두로 나르는 이중 하역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결국 1883년 개항 이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천항은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인천항이 지닌 지리적 약점인 조선 강론의 차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근대식 항만이라 불리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항만이었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제병합 이후 식민 경제체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 인천항은 본격적으로 근대식 항만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앞서 설명한 간문이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현재 운영 중인 현대식 간문과는 다른 소규모 간문입니다. 1911년 6월에 착공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간문은 공사 시작 7년여 만인 1918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폭 18m, 높이 15m, 내외 즉 간문 사이 129m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었고 간문 안쪽으로 4,5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 접어들 수 있는 크레인과 같이 건설되었는데요. 이 당시 구건설 공사에 백원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인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역사는 잊지 않아야겠죠. 일제강점기 간문이 있었던 곳은 현재 인천 내항 일부도입니다. 이 간문은 지금의 인천항 간문이 건설되기 전까지 197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었고 부두시설은 인천 내항 일부도의 전신으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개발은 곧 인천 밀림의 역사가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해안선과 지금의 해안선을 보면 외모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1918년 준공한 일제강문부와 제1부가 인천 밀림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18년 강문을 포함한 제1선거 건설이고 월미도 안쪽으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월미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소월미도 쪽으로 호안호와 방파제가 건설되었는데요. 소월미도 남쪽 바로 지금의 인천 연안부두가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였습니다. 이렇게 항로의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공사, 추가 중인 부두 잔교와 기초기 설치 등의 분해 사업이 1932년까지 이루어져 인천항은 자연 조건을 극복한 근대식 항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상의 항만 개발을 통해 일제는 수출 화물 60만 톤 처리를 계획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등 대외무역 발전에 따라 1919년에 이미 63만 톤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1927년 101만 톤, 1934년 138만 톤으로 화물량의 급증과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새로운 간문과 부두 건설을 계획하였는데요. 이 계획은 1선거와 접한 남측의 8,000톤급 간문과 기존 부두의 6.5배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 사업으로 1935년부터 1946년까지 12개년 동안 계획하여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3년 공정 약 30% 상태에서 공사는 중단되었고 인천항은 일제의 병창기지로 활용되어 군수물자 보호로로 사용되다가 1945년 길고 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인천항의 대부분 초기 개발은 사실 일제 수탈이라든지 전쟁 기지로 활용하려고 개발된 면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좀 초창기에 이런 개발했고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자체로 개발하는 게 나오는데 아까 뭐 대부분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한번 쑥쑥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양 옛날 그 계양 초기의 모습이고 진짜 어선만 있고 뭐 거의 한적 갔다 갔을 분들도 있고 우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일부도 쪽 그러니까 신포동 앞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아까 나왔던 그 일선거 그 일부도 있는데 그 선거가 그 기공식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대부분 다 일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에서 이런 기공식도 진행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뒤에 이제 배가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문이 지금은 이렇게 이게 미닫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저 그때는 여닫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 이제 자유공원이 되겠죠, 이쪽이. 자유공원 꼭대기 뭐 옛날에 무슨 건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독 관정동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최근에 그 1884년 내항 8부도 개방한 데를 지금 봤고.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그 우리 수감 인천 그 가민수에 수감됐던 분들이 와서 노력한 그런 현장들이 있고
요중에 한 분이 김 선생님 가능성이 크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검증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파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완공된 다음에 이제 이런 각종 문자도 있고 뭐 아주 번화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보시면 이게 일성건데 이게 이제 10호동 앞쪽에 있는 겁니다. 일부도 이 2부도 계획을 하다가 아마 이 계획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양 일부도 아까 작업하던데 일부도 원인도 이렇게 여기가 다 이제 지금은 이쪽도 막히고 이 앞쪽도 관문 지금 관문인데 다 막아서 기두가 인천 내양이 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요즘 가득이라는데 이렇게 황홀노조인데 시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물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동원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무슨 뭐 여기 청나라 아니 일본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 와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사진 1897년부터 99년 여기 철도가 이제 대통돼가지고 아마 지금 하인천역, 인천역 그쪽에서 그쪽 풍경 열차가 이제 다니는 국성 포구 쪽 모습이고 여기도 서북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인천 세관 최초 세관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뭐 천사라든지 이런 거 건립하려고 해안 쪽으로 계속 내리고 했었고요. 배우고 올미도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저도 이거 보면서 했는데 원래 인천역 쪽에서 지금 월미도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길에 원래 철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철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철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바닥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물이 차가지고 이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기념 우리 저 일성고 해서 저 기념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일식품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4,500톤급 선박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0톤 선박이면 지금은 되게 조그만 선박입니다. 인천 내양 같은 경우는 5만 톤, 6만 톤 선박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되게 조그만 배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큰 배였다. 이런 것들을 내 취급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고 관문의 원리는 뭐 좀 이따 올라가서 보실 텐데 이쪽 양쪽에서 오늘 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한 거고 그때 지금 뭐 사실 이게 여기 일부 가면은 요 개선지로 뭐 볼라드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김구 선생님이 뭐 축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축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벽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좀 역사적으로 뭔가 좀 뭐 지정을 하고 싶은데 또 이거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재개발하는 것들 지장이 많다고요. 보증한데 그러면 지정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축벽이 옛날에 쌓였던 것들을 허물지 않고 계속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개선이 됐으니까 여기 옛날 개선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클로즈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나온 일성거 일부도 쪽 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신포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포동이고 이쪽에 일부인데 이쪽에 세관이나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하역들 하면 여기서 통관해서 이제 심의를 나가고 하는 거고 애들은 이렇게 외곽에서 들어와서 여기 관문이 설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깥에서 크게 있는 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1929년도 관광내도인데 흥미로운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동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야영장인데 해수욕장이 월미도 앞에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었고 그 조탕 물놀이장 해가지고 해수탕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흔적은 전혀 없었던 거고
요 월미도 오는 것도 이것도 사실 2차선으로 해서 새로 이제 원래 섬이었는데 이렇게 놓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부도 일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1부도가 이렇게 되고 2부도 계획을 했었는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1950년 9월 15일에 2003년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적색해하고 목설해안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흥미로운 걸 좀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 물론 뭐 제가 좀 짧은 소리일지 몰라도 우리 연합군 병력은 7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북한군 병력은 2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직 상륙할 때 조수간말차가 심하고 지금처럼 이게 줄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맞추는 건 예술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우리 어디야 우리 등대 있는 활미도에서 뭐 사인을 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뭐 1등한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한 것 같고 물론 이 7만 5천이 뭐 2천만 접수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 조수간만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기 오시다 보면 또 여기 월미도에 이쪽은 폭격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도 저희 공원 입구에 보면은 주민들이 옛날에 폭격당해가지고 주민들이 희생당했다고 이군한테 보상하라고 지금도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폭격을 하면서 이쪽이 이제 월미도에 주거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아마 폭격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은 되게 좀뭐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기억 때문에 무참히 죽었다 해가지고 보상 같은 거를 요구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한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륙할 때도 이쪽 그러니까 이게 청색해안 뭐 블루 해안 청색해안 뭐 레드 해안 뭐 해가지고 세 군데로 이렇게 진격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월미도에서 이게 지금은 뭐 흔적 별로 없지만 월미도에서 그 인천역 쪽으로 가는 그 도로 같지도 않고 마차길 같지도 않은 이 도로에서 저쪽으로 진격하려고 준비하는 이군들 같습니다. 녹색해안이라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진격을 한 거예요. 여기는 내한 뭐 1부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아닌 것 같고 월미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륙하고 이쪽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 계획은 중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올림포스 호텔 같은 게 옛날에 인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죠. 제일 오션뷰를 자랑하는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해졌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실 올림포스 호텔 앞에가 지금은 열한부두 뭐 백령도나 뭐 이런 데 가려면은 열한부두가 생각지 않습니까? 옛날에 열한부두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월미 백령도도 가고 연평도도 가고 했던 데인데 여기는 이제 내항을 개발을 하면서 현재 열한부두로 이전을 해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어선, 1호선이라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하루 올림포스 호텔 다시 한번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복 직후의 인천항은 어땠을까요? 무려 우리나라 수입의 90%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비중의 수입항으로서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러나 1950년 전쟁 발발과 그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인천항은 시설의 파괴와 더불어 군 전용 부두로 사용됨에 따라 상업 항만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1955년부터 이루어진 전후 항만 재건 사업을 통해 점차 시설이 복구된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시행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기점으로 급속한 성장을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에 연평균 8.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이루어진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는 무려 연평균 10.5%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발맞춰 드디어 1966년 4월 26일 중앙 제2선거 건설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최초 착공 시에는 당시의 열악한 재원 조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 때 시작하여 1943년 중단된 제2선거 공사를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계획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가문의 위치를 기존 2선거 입구에서 지금과 같은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로 변경하였습니다. 가문의 위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우선 기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해온 소규모 가문은 더는 이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안쪽을 이용하던 소규모 선박의 이전을 위해 인천의 그 유명한 연안보도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연안보도가 건설되면서 소월미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월미도 안쪽 전체 해역을 대규모 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문의 규모도 당초 8,000톤급과 2만톤급 각 1기에서 1만톤급과 5만톤급 규모로 확대하여 하나만 문화 통로가 가능한 대형 선박이 인천항에 올 수 있는 현재의 인천항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계획 변경은 사업이 착수한 1966년 이후인 1967년과 1968년 각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935년 일제가 시작한 인천항 개발 사업이 무려 30년이 지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과거 계획 그대로 완성될 뻔하였던 것을 다행히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와 이래 해운 항만 발전의 선구적인 예측 그리고 인천항의 원대한 개발을 꿈꾸는 모두의 결단을 통해 1968년에 드디어 지금의 현대적인 항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천항의 진정한 독립은 일제강점기 근대 항만 시설 바탕 위에 우리 손으로 직접 인천항의 미래를 그려낸 1968년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지금의 인천항은 독립된 이후에 사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고 결정적으로 사실 그 관문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만톤 게이트로 디자인이 됐었어요. 근데 물론 밑에서 제안을 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거 해서 안 된다. 키워라 해가지고 5만 원으로 키운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사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부산항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만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부산항이 제일 큰 항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수출입 활동량을 인천항에서 다 처리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톤을 썼으면 저희 대부분 이게 신의 한 수 아니었냐 이렇게 저희 항만업계에서는 당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6.25 때 이제 일부들 같은 경우는 심포동 신해가지고 포격되는 그런 모습 이게 일부들입니다. 공사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에서 뭐 했다고 그때 건설부 장관이 김재규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계획 세웠던 것들 보면 지금의 형태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해서 이제 개발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73년 5월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발전 계획 좀 세우고 공사해 가는 과정입니다. 월미도고 일부도 있고 이쪽에 관문을 좀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내양 구조가 다 완성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관문 게이트를 만들고 점점 발전돼가고 준공이 돼서 74년 5월에 좀 전에 누가 말씀드렸듯이 74년 5월 10일 날 이제 우리 준공식을 합니다. 이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도 왔었고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조촐하게 좀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갑과 폭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파나막스 사이즈의 배들이 폭이 32m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2m, 2m씩 36m를 보니까 파나막스를 통과하는 배들이 여기도 인천항도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파나막스급이라는 게 파나마 문화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의 선박을 파나막스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인천항의 제일 큰 국가적으로 제일 큰 행사였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4,500톤이라고 했는데 5만 톤 선박이 비로소 이제 최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철거하는 중인데 철거를 했고 이쪽은 이제 보존돼서 우리가 심부름이고 이쪽을 이제 축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그런 볼라디로 이쪽에 쭉 돼 있는 것들은 1900 초에 1900년대 초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재 뭐 2015년 모습인데 지금이랑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너무 이제 포화가 되니까 북한을 만들고 남한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들이 뒤로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유유가 돼서 재개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쪽 여기가 일부 두고 재개발하자 해가지고 국민투표에서 재개발을 진행해서 앞으로 이제 재개발되면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그리신 건데 이런 식으로 내항이 이런 모습을 이제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0년부터 저희가 자체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쭉 이제 생기는 게 나옵니다. 인천 공항 같은 경우는 다 여기 우리 영종도, 우리도 막 해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이제 쭉 생겼는데 여기도 이렇게 호황 정도 생겼죠. 여기도 이쪽도 이제 공항 만들라고 호황 같은 게 이제 생기고 여기가 원래 한쪽은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내용이고 근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좋은 게 여기 섬과 섬을 엮어서 중간에 맞고 그리고 여기가 수심도 안 깊어가지고 건설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부산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무지하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이 진짜 있냐 없냐 그런 논란도 좀 있고 또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면 해놓으면 좋겠죠. 보시면 그래서 공항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제가 공항도시라는 게 아니라 항만도시라는 겁니다. 이쪽도 이제 신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쭉 생기고 이렇게 이제 메리트 되고 이쪽에 쭉 생기죠. 여기 우리 지금 골드하브라고 아무리 2단지도 여기 송도 신도시 여기 인천 신항 이런 쪽에 다 이제 생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2012년도에 이렇게 웬만한 호환은 다 됐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쪽도 이제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지가 2016년에 거의 완성이 됐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쪽도 신항은 벌써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항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개항이 됐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21년, 23년 해서 이렇게 있고 지금의 이런 인천항이 완성이 됐다는 거로 해서 이렇게 사진 자료를 이렇게 했고요. 우리 인천항공사 뭐 주 사업인데 뭐 좀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재미있습니다. 땀내서 혹시 그 앞에 뭐 슬라이드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두 가지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인천항공사가 사실 인천 살면서도 인천항공사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인천항공사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뭐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일산서였어요. 일산에서 그 경의선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의선을 타고 오는데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사무실 회원역이 있었는데 서울역에서 내리려는데 서울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기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메트로라는 잡지 메트로라는 그 국가지 있었죠. 그게 그 경의선 그 기차에 선반에 버려져 내리려고 서는데 기차가 안 가가지고 서울역 진입하기 하는데 안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하단에 인천항공사 뭐 사업 모집을 떴더라고요. 경력직 모집을 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뭐 하는데 나는 면접을 보러 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 현대
개동 사옥이 있습니다. 그 종로 개동 거기에 해수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면접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저는 뭐 하는지 모르는데 뭐 한국만 뭐 관리하고 뭐 개발하고 뭐 이런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그 결국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둘까 말까 하다가 옮겼는데 제가 그때 경쟁률이 430대 1이었습니다. 이게 구수한 경쟁력을 느꼈는데 우리 직원 중에 제가 이제 여기 사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경력직으로. 근데 6급 우리 이제 7급 6급인데 6급으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여직원이었었는데 그 직원은 경쟁률이 1260대 1로 들어왔어요. 그때 6급 그때 경력직 한 4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기호 경제수석이라고 있습니다. 수석실에 근무하다 왔고 인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국 가무사들 많이 이제 출입을 하는데 전국 가무사들이 오면은 뭐 실장님 이름들도 안 보고 그 친구만 보려고 그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한강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원래 중앙정부에서 이 항만을 다 관리하던 거를 지방에서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항만시설 사용료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이 돈이.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럼 중앙으로 올라가면 그 돈을 다 모아서 항만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만 해도 투포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투포트면 인천, 부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하고 광양을 투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포트 정책이라고 해수부의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포트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부산 아니면 광양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산하고 광양은 거리상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데 단지 하나는 경상도에 있고 하나는 전라도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막 키우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막 하니까 전라도 홀대론이 있으니까 전라도에도 그러면은 부산항 같은 큰 포트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광양에다 컨테이너 부두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계 주요 이제 항로는 배들이 이제 뭐 요즘에 뭐 2만 TU까지도 다니고 하는데 그 배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몇 개 포트를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와서는 일본 아니면 부산을 찍고 일본도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우니까. 그러다가 싱가포르 가고 뭐 상해나 싱가포르, 그 다음에 로테르담, 그 다음에 미국 LA 롱비치 이렇게 해서 뭐 10군데 정도밖에 안 찍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배들이 와가지고 부산 찍었는데 광양에 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 논리로 투포트 정책 해가지고 양쪽 동시 발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광양에다가 몇 조를 투입해가지고 그 부두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광양이 그래도 낙수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100만 개 이상 처리했어요. 우리는 그때 100만 개가 안 됐었는데 컨테이너가. 근데 배들이 글로 안 가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인천에 투자를 했으면 배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 뭐 1900년대만 해도 화주라고 그러죠. 화주들이 배를 접안시켜서 작업을 하려면 그 하역사들한테 운영사들한테 와서 막 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 거 좀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선석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투포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부산 광양만 키워주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류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수도권에 있고 주요 소비처도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인구도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 물동량이 전부 다 여기 서울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산되는 것도 여기서 생산이 되고. 그러면 수출을 하려면은 인천에는 배를 컨테이너 실을 데가 없는 거야. 부두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화물차도 엄청 많았잖아요. 밀리는 이유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기서 생산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때는 경부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부산항 가가지고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해가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이랬었던 거고 최근에는 어떠냐? 요즘에 수입 물량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출은 뭐 반도체나 수출하고 하니까 대부분 수입인데 수입도 인천으로 들어와서 여기 수도권에 뿌리면 되는데 지금 인천에 물론 우리가 컨테이너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많이 짓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양이 부두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큰 배들은 글로 이쪽으로 안 오니까 대부분 짐을 거기다 내려놓으면 또 컨테이너를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물류 왜곡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그 부산 같은 경우에 2,400만 TU, 2,500만 TU 이렇게 처리해요. 우리가 인천이 350만 TU, 40만 TU 정도 처리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TU를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더 한다. 그러면 그쪽이 부산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만 대가 컨테이너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안 빼가지고 환경부문에 줄어들지. 그리고 물류비 증가 안 하지. 근데 그런 정치 논리 때문에 광양항이 이렇게 했는데 광양항은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사장님하고 거기 갔었는데 야적장에다가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어요. 되게 넓거든요. 거기다 고추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가 잘 돼야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는데 그런 정치 논리 때문에 좀 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물류하시는 분들이 아니까 야 인천에서 본 거는 인천에 투자하게 해달라. 그래서 항만공사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런 여론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같은 게 2003년에 설립됐고 우리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에 좀 설립돼서 구두시설이라든지 터미널 시설, 배후단지 이런 것들을 항만공사 설립해서 거기다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천에서 보면 구두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가 다 항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했고 그때 한 2조 좀 넘게 출자했고 지금은 저희 자산이 한 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구두 인프라 건설, 뭐 지금도 신한 컨테이너 구두를 좀 짓고 있는데 1,050m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건설비만 한 9,7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신항이라든지 국제역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두 인프라를 하고 있고 배후 단지. 그 배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가 입출항을 하려면은 수심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이라고 그러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그 흙을 갖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에다 호환을 치고 그 흙을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차면은 거기를 배후 단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도 해서 우리가 배후 단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는 이런 회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저희는 해양수산부 산하공기업이고 이렇게 인원은 이렇게 한 277명 정도 했고 자산 3조 6천억 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 내에서 저희가 인하대학교에서 그때 농협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우리 인천항에 미치는 경제효과 뭐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했는데 지역 내 뭐 총 생산 대비해서 한 34% 차지한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아마 지금 15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볼까 좀 하고 있고요. 우리 항만공사가 2005년도에 이제 설립됐다고 그랬는데 설립되고 나서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는 그해 이제 115만 TU였는데 지금은 200% 이상 346만 TU. 이게 작년에 이제 된 거고요. 올해는 뭐 350만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정기항 모습도 요랑 연동된 건데 뭐 이렇게 70개까지 이제 됐고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할 때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2,300만 평방미터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미션이 물류와 해양 관광의 중심 기지로 육성해서 국민 경제 이미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물류거든요. 물류시설, 뭐 부두시설이라든지 배후단지가 다 물류시설인데 이제 해양 관광이라는 거는 182주 같은 게 재개발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는 관광시설을 이제 바꾸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중국으로 하는 카페리라든지 크루즈 그리고 골드라버 이런 데서 우리가 관광지 이런 걸 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2030년도에는 컨테이너는 지금 345만 있는데 2030년에 목표를 500만 하고 해양 관광객 요거는 카페리, 크루즈 그리고 연안여객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지금 한 200만 정도 되는데 500만까지 끌어올리겠다. ESG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환경, 그리고 미세먼지도 60% 저감하고 안전 문제, 부채비율도 상당히 많이 저감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좀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인천항 이제 법상 인천항을 관리하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항만법상 한계가 있는데 인천항 한계 내에 있는 항만시설을 저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북한 배후단지부터 북한 구두, 내항, 지금 계신 내항, 남항, 그리고 신항, 그리고 배후 단지들 이렇게 배후 단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운영 관리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계라고 해서 한계가 여기서부터 이게 세워도라고 있습니다. 저쪽 그 세워도에서 대부도 있는 그 안에 있는 바다 수역이라고 하는데 그 수역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역 면적이 여기서 보시면은 317km 제곱킬로미터인데 감이 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냥 여의도에 한 109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역도 관리하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가 빠졌다 그러면 배를 건져야 되고 그리고 항로 수심이 얕다 그러면 유지 준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애물단지긴 해요. 저희가 이제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125개 선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27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물동량 목표는 올해는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잘못됐는데 전체 물동량은 우리가 한 1억 5천만 톤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물동량 플러스 모든 무슨 우리 LNG 기지에서 LNG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료, 원료, 원료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인천에 처리하면 2억 5천만 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4천만 기본 계획에는 422만 원이 2030년도에 잡혀 있는데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는 500만 TU를 달성한다 이렇게 해서 경영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항에서 가는 컨테이너 항로들입니다. 아까 70개 항로라고 했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다 동남아로 좀 몰려 있고 미국 가는 컨테이너 선박이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현대상선 HM이라고 거기에서 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은 사실 물동량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선을 타서 부산 가서 부산에서 그 컨테이너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객입니다. 여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 보시면 19년도에는 크루즈가 12,000명, 10척이 들어왔었고 그 전에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국제 카페리 이게 대련이라든지 연태, 위해 이런 가는 10개 항로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 명이 있었고 연안여객이 우리 100년도 가는 게 100만, 그래서 200만 정도가 됐었는데 왜 공란이 됐는지 아시겠죠? 네, 코로나 때문에 3년을 거의 계정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지금 올해 한 100만 좀 못 미치게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작년에 이제 100만 좀 안 됐고 올해는 거의 작년이 반밖에 안 들어왔구나. 올해 이제 상반기에 60만 들어왔는데 올해 한 120만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인데요. 저희가 컨테이너 부두 같은 경우 보시고 컨테이너 부두는 지금 원래 내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있었는데 내항 같은 경우는 관문을 통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내항에 원래 한진 컨테이너 부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이쪽 남항 쪽에 ICT라고 컨테이너 부두가 이제 생겨서 이쪽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남항 쪽에 1번, 2번 ICT 2완 이렇게 해서
2004년하고 2009년에 이제 생겼고 그래도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항을 이제 건설에 해서 3번, 4번 해가지고 우리 한진하고 성광이 3번, 4번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총 유통량은 뭐 270만 TU 정도 하고 있고 아까 왜 340만인데 이거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TU 이상을 처리하거든요. 카페리 물량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근데 지금 뭐 남항에서 하다가 또 포화가 돼가지고 실항을 했는데 2015년에 개장을 했거든요. 여기가 이 한진하고 성광이 1.6km를 했는데 여기가 벌써 풀 캐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또 해가지고 신항 1-2라는 게 요거를 좀 하고 있고 요 하부공사 A 구간 1050m는 지금 하부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부만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 뭐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운영 건물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28년 1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한강공사 사업비가 하부공사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비용을 해서 6,700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운영사에서 운영용 건물지고 각종 뭐 하역기계나 이런 거 사는 거에 한 5천억 이상이 한 6천억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조 2천억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도 물동량이 차면 여기도 이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운영사가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협상 기간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근데 협상을 완료를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서로 좀 약간 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타결이 돼야지 정식 사업 시행령을 지정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2028년에 개장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로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부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제 하역 컨테이너 크레인이 배가 들어오는 컨테이너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막 기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떠 올려가지고 트럭에 실어주고 지금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요 야드에서는 요 안에서는 그냥 거의 로봇이 왔다 갔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완전 자동화 부두라고 해가지고 요 크레인 자체에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도 여기 컨트롤룸에서 다 컨트롤 조이스틱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내려주면 그 야드 트랙터라는데 그게 이제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사가 이제 싣고 와서 이쪽 그 야드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이 야드 트랙터가 무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저희는 AGV라고 그러는데 그런 AGV라든지 IGV 이런 무인 차들이 무인 트럭들이 야드 트랙터들이 다니면 여기서 자기네들이 그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실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 딱 가면 이쪽 크레인들이 또 알아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구조에서 완전 자동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안전 문제, 왜냐하면 여기서 의외로 이 터미널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전 문제, 또 인건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최초 자동화 부두고 부산이 지금 자동화 부두를 올해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자율주행 하다 보니까 완전 자동화 하다 보니까 미처 예기치 못하는 오류들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부산에서 했던 거를 해가지고 거저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여기서 안전하게 해서 그 생산성도 높이고 안전사고도 낮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반자동화 이게 기사가 탑승했는데 무인 원격으로 하고 여기는 지금도 무인 원격으로 야드 트랙터를 하고 있고 이건 유인 기사가 여기 앉아서 하는데 이거는 IGV라고 이건 자율주행입니다. 여기 자율주행이 있고 밑에 트랜스폰더라고 해서 바닥에 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미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자동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우단지입니다. 저희가 이게 아까 준설한다고 그랬는데 준설해가지고 배우단지를 만들면은 이게 항만사 다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출범할 때 2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3조 6천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 이렇게 땅 메꿔가지고 땅 부자 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준설도 투기하면 인천시로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뜻도 없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잘 안 훔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나왔지만 배우단지를 배가 다니면 여기 항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항로가 쭉 있고 신항로, 진입 항로가 이렇게 쭉 있고 하면 여기를 계속 앞에 보시면 뭐 인천대교 타고 가서 지금 배가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많은 배들이 준설선이에요. 계속 바다에서 사내고 있고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영종도 대교 넘어가다가 한상 대교관련 들어가는데 거기도 준설도 투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새로 생기는 데는 다 준설도로 투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투기해서 이제 만든 땅을 가지고 저희가 항만 배우단지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한 신안 배우단지 쪽에도 이렇게 LNG 인수기지 옆에 이런 매립해서 생긴 땅들이 있습니다. 62만 제곱미터, 30만 평 정도 되겠죠? 30만 평 정도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홀드체인이라고 우리 지금 대부분 우리 시공료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냉동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는 북중국에서 생산을 해드리고 항로 이런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에서 또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냉동 컨테이너. 왜냐면 부산 감천항 보면은 감천항에 컨테이너 냉동 창고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기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로 가서 하는데 그런 물건이 뭐 특히 그런 고기,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이 다 냉동이잖아요. 인천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냉동 창고도 없고 컨테이너도 부족하니까. 근데 신안이 만약에 생기면 우리 컨테이너 구조에 리퍼 컨테이너라고 있거든요. 그 리퍼 컨테이너 플러그 이런 것들이 이번에 원래 우리 사업 PX에는 몇 개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한 3-4배 많게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그만큼 이제 냉장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냉동 창고를 짓게 되면 엄청난 수요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LNG 인수기지에서 나오는 액화를 기압을 바꿀 때나 거꾸로인가 모르는데 그때 냉열이 발생합니다. 그걸 원래 바다로 해가지고 이게 보통 LNG 기지가 바다에 있는 게 그런 거를 식혀주려고 그러는데 그 냉열을 가지고 여기서 파이프라인에서 이 콜드체인에다가 공급을 해주게 되면 우리 대부분 이제 전기로 쓰는데 전기를 쓸 필요 없이 그 냉면을 쓰니까 냉동 창고에 주로 이제 우리 그 비용 중에 대부분이 그 전기료거든요. 이걸 한 30% 좀 절감해요.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시장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이 많아지면 냉동 창고들도 많아지면 이 일대가 홀드체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 바꾸면은 더 값싸고 실선도 높고 그런 농수산물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송도에 그 제약사 셀트리온, 삼바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약 제품들도 뭐 냉동 200도, 100도 막 이런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콜드체인 부지가 되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알테시라고 알테시 알리 익스프레스라고 텐모 쉐인 이런 데서 전자상거래 물량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발맞춰가지고 아무리 2단지 쪽에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벌써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세관을 새로 올해 오픈했습니다. 올 연초에. 그래서 여기서 종합 통관장이 생겨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량들을 바로바로 통관해가지고 배송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게 인천시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이 배우단지가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정종환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이 배우단지 화물연대에서 요청해가지고 화물 추천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배우단지에다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화물차 주차장을 이렇게 큰 사이즈로 12만 7천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만들어놓고 저희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인천시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한 2010년 초에. 그래가지고 아직 개발이 덜 끝나고 메리트 덜 끝나서 좀 기다려라 해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큼 끝나서 매립이 완료돼서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 그 기간 중에 송도 680도에 아파트가 쭉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아파트에서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강남주 시장님 계실 때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반대를 해가지고 그럼 대체 부지를 찾자. 그래서 인천시랑 저희랑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없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12만 7천 평방미터를 인천시에서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하자 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근데 결국 용역 결과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정부 시장님하고 같이 싸웠잖아. 강남 시장님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680 주민들 때문에 화물 추천 안 된다 했는데 선거 일주일 전에 유정부 시장님은 공약을 안 했었거든요.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그 월대성들을 만나가지고 본인도 여기 화물 추천하는 거 반대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대성도 김성훈 대표가 같이 악수하면서 이거 사인하고 이렇게 보여준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 시장님도 거기 엮여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 초에 저희가 여기만이라도 지금 화물 주차장 없어서 난리다. 여기가 80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여기 부주에서 연간 40만 개씩 발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인데 공원에 주차장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임시라도 지금 죽겠으니까 하나 만들자. 그래서 5만 제곱미터를 포장해가지고 올 초에 2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경제청에서 여기 이거 운영하려면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컨테이너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 50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를 지금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좀 웃기는 거는 그렇다고 그럼 화물차 기사들이 그럼 여기다가 주차하라고 예를 들어 남동구 소래포구 앞에다가 갖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데다가 다 불법 주차를 해놨어. 그리고 여기 보면 402매이잖아요. 402매인데 내가 보기엔 한 여기 1000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불법으로 주차가. 여기는 공사에 좀 깨끗해요. 지금 포장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가끔 못 들어가게 하는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스키드마크라고 그러나? 그 좋은 차를 가가지고 그런 거 스키드마크 쫙 이렇게 입고 그래요. 그거 연습하는 이런 지경에 좀 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어요. 경제청에서 안에서 소송했는데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천시에서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로 좀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저희 IPA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나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오시면 꼭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더 좀 깊숙한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로 좀 마치고 우리 이거는 스마트 공동뉴스센터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져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임대를 주는 형태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땅만 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만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비를 국고보조 공파를 많이 28억을 직접 줘가지고 이 통째 땅하고 이 건물을 임대해줘서 여기서
완전 자동화를 해가지고 물류센터 운영해라 해서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뭐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이 30% 이상 되는 제조업체도 유치가 가능하고요. 고부가 가치 물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호텔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우리 그 송도 유원지에 지금 그 아시지만 한 뭐 17만 평인가 거기에 미관이 돼 있는 거를 거기 개발하려면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남부지를 이용해서 좀 남한 연안부지 쪽에 한 12만 평 정도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 4천 1단계 2,400억 한 5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 다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뭐 금융권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1단계 2,400억 투입해야 되는데 PF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도 못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그러지면은 송도 유원지 쪽에 있는 그 넓은 부지들이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한때 2018년도인가에는 연수구청에서 강제 집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 사업자가 망가지면 저희는 벌써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추가 넣을 동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물류부지만 쓰면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 당장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천시 얼마 전에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 때문에 뭐 이런 인원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골드라보 이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산내미 바다를 쌓인 골드라보 여기도 이 국제 터미널을 개발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준설을 하다 보니까 준설도로 여기다 쌓는 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물류부지가 아니라 관광부지로 상업 관광부지로 개발하자. 그러니까 이종 배우단지를 해서 개발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투자 유치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이렇게 다 짰고 여기는 대부분 다 상업시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CS5 제일 바다 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테르메 그룹이라고 유럽에서 스파형 리조트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직접 주려고 했는데 여러 제약이 있어가지고 경제청에 땅을 넘기고 경제청이 거기다 임대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제청에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르메 그룹이라고 유럽에서 아주 5개 정도 테마파크를 하는데 여기에 뭐 시장님도 여러 번 갔다 오시고 이쪽 회장님도 시장님 계속 뵙고 저희 청년님도 자주 가셔가지고 좀뭐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뭐 도움을 크게 세워가지고 안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우나 시설, 스파 시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들어오면은 상당히 멋있는 시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자 추가 끝났다고 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호텔, 리조트, 아울렛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투자 추가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테르메 회장 왔을 때 우리 테르메 회장이고 사장이고 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유치 뭐 성공했다고 하고 있고 뭐 각종 규제 같은 것도 해소하고 있고 법이 이게 항만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도 개정하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산정 공고도 좀 나가 있고 개발하면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콘도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완성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전에 결혼했던 거는 바뀐 가능성이 내항 재개발인데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22년 3월 버전은 우리 김 교수님이랑 저랑 할 때 이후 버전이고요. 오늘 신문에 나왔거든요. 무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고. 근데 제가 우리 교수님이랑 할 때는 무선협상 대상자에서 근데 대상자가 우리 한강공사하고 한강공사 단독으로 했고 이제 정부 측은 해수부였고 그래서 그때 협상이 다 끝나서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받았다가 또 인천시에서 좀 다시 한번 자기네들도 지분을 다오 해가지고 인천시 IH 도시공사 같이 해가지고 다시 사업 그 시행자를 바꿔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가끔 이거 회의할 때 얘기하는 게 이쪽이 이제 구도심이죠 원도심. 여기 청년 비율이 없어요 거의. 한 노인 비율이 60대 이상이 뭐 70, 80% 되는데 이게 하면서 계속 논란만 있지 말고 노인들도 들어가시면 개발한 거 보여드리고 하자. 그래서 어쨌든 계획이 100% 정확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첫 사업 투자했는데 결국은 첫 사업 뜨는 게 거의 그때보다 5년 정도 늦춰지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빨리 되고 그리고 리파이브가 먼저 돼야지 나머지 부분들이 물량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 뭐 대체부담 이런 걸 해서 다 내보낸 다음에 이걸 원샷으로 다 개발해야지 사실 진정한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개발이 되면 여기는 이 수역 이런 건 아직도 공유수면입니다. 여기 이 수역을 활용을 잘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요트라든지 뭐 이런 배를 띄워가지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자인 이런 것들을 하고 구동력을 따로 전시키고 해서 해야지 진정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뭐 토지이용 계획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 주거시설 좀 더 들어가는 것 뿐인데 최근에 여기에 주거시설 들어온 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사이버가 옆에 있었고 이런 시설들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추진 일정 해서 28년에 보시면 28년, 27, 29년에 착공을 해서 2년 한 2, 3년 동안 한다는 게 준공한다는 게 28년 말이거든요. 이게 위에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반공사만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가 끝내면 그때 뭐 그래서 호텔 지을 사람, 뭐 주상복합 지을 사람 그때 이제 뽑아가지고 그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상부 들어가자고 28년이니까 28년 지금 29년부터 한다고 해도 29, 30. 30년까지 30년에 건물 하나 올라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시간 다 됐네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물론 제작자라고 하지만 환경팀장부터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도 들어보면 우리 이제 친환경 ESG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환경이 그래서 친환경 탄소 중립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산이나 울산 뭐 이런 데 비해서 인천항이 되게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면은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호트 이하로 해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연간 5억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거 많은 배들이 참여해서 배기질을 좀 개선하려고. 이게 배기질이 중요한 게 우리 선박 하나에서 나오는 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몇백 대가 되고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 톤짜리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몇천 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크루즈 들어오는 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유럽에서는 환경단체가 크루즈 입항 반대 시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인천에 별로 뭐 낙수효과는 별로 없는데 매연만 남기고 가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노후 차량 같은 것도 뭐 추적해서 하고 있고 특히 AMP 배터리 통해서 정박할 때 우리 엔진을 켜놓거든요. 벙커 씌우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여기도 강릉인데 여기 보면 검은 뭐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여기가 사실 요새 배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공기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AMP 접안했을 때만 해도 육상 전원을 공급해라. 그래서 이런 AMP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뭐 디페프 뭐 이거는 다 경유차에도 많이 다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하나오션에서 광고하잖아요. 지금 뭐 수십만 척의 배가 떠다니는데 그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배 연료가 벙커시 뭐 화석 연료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지금 대기 환경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뭐 메탄올이라든지 수소 막 이런 걸로 해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선두주자와 하나하고 뭐 SK도 하고 뭐 현대도 하고 해서 조만간 선박 그 엔진 자체가 연료 자체가 아마 이제 바뀌면은 대기질이 그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리 신재생들 하고 있고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하여튼 저희 인천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뭐 진부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